세상에서 가장 똑똑했던 왕이 아주 힘없이 쓰러지던 밤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황금기를 이끌며 스스로를 세상 모든 물을 비추는 달의 주인이라고 불렀던 이 강력한 왕은 정작 자신의 몸에 난 작은 종기 하나를 고치지 못해 너무나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나라를 새롭게 바꾸려 했던 영웅으로 기억하지만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던 방 안의 공기는 우리가 아는 역사보다 훨씬 더 차갑고 비릿했습니다. 1800년 6월의 무더위는 유난히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가뭄으로 타들어가던 땅처럼 왕의 몸도 높은 열에 시달리며 서서히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평소 의학 지식이 아주 깊어서 전문 의사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자랑했던 정조가 왜 자신의 병이 이렇게 갑자기 나빠지는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밤이 깊어지면 왕이 머물던 방 주변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평소라면 왕의 일을 돕는 신하들로 북적였을 복도에는 어느 순간부터 서늘한 정막만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병이 깊어질수록 침실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높은 벽이 세워졌습니다. 그 벽을 세운 사람은 다름 아닌 왕실의 가장 높은 어른이었던 정순왕후였습니다. 그녀는 왕의 병을 고친다는 핑계를 대면서 외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막았습니다. 심지어 정조가 그토록 아꼈던 아들인 세자조차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은 왕이 거친 숨소리와 고통에 찬 신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날 밤 그 복도에 서 있었다면 아마도 살갗을 파고드는 기묘한 한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정조의 등과 목에 돋아난 종기는 평범한 부스럼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종기에서는 검은 피와 고름이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그 냄새는 온 방 안을 가득 채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왕은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갔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며 검게 변해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왕의 생명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듯한 무서운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궁궐 안팎에서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왕이 독약에 중독되었다는 이야기나 누군가 밤마다 왕의 침소에 저주를 담은 물건을 묻어두었다는 이야기들이 은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새롭게 바꾸려 했던 이 거대한 나라가 자신을 제물로 삼아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한다는 사실을 미리 예감했는지도 모릅니다. 왕의 고통이 가장 심했던 6월의 어느 날 밤, 그는 갑자기 평소에 찾지 않던 차가운 물을 찾았습니다. 그러고는 곁을 지키던 상궁에게 저들이 오고 있느냐고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상궁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대답했지만 정조의 시선은 이미 닫힌 문 밖의 어둠을 향해 있었습니다. 왕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권력을 되찾기 위해 숨을 죽이고 기회를 노리던 반대파 신하들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끝내 완성하지 못한 화성 신도시의 꿈이 무너져 내리는 헛것이었을까요? 정조의 마지막 15일은 이처럼 의문투성이인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평소 그를 돕던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하나둘씩 알 수 없는 이유로 궁궐에서 멀어졌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정조를 미워하던 적들이었습니다. 왕의 약을 다리는 곳에서 나오는 연기는 평소보다 더 짙고 매캐했습니다. 그 연기 속에 섞인 것이 왕을 살릴 약재였는지 아니면 서서히 숨통을 조일 독약이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증거를 떠올려야 합니다. 정조는 죽기 직전까지도 심환지라는 인물과 수많은 비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심환지는 겉으로는 정조를 비난하던 반대파의 우두머리였지만 어둠 속에서는 왕과 은밀하게 소통을 이어갔던 사람입니다. 그 편지 속에서 정조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아주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닥치기 불과 얼마 전 그 편지의 말투가 갑자기 변합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혹은 자신의 마지막이 다른 사람의 손에 결정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대목에서 소름 끼치는 상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왕이 믿었던 그 비밀스러운 대화 통로가 사실은 그를 파멸시키기 위한 정교한 함정이었다면 어떨까요? 왕이 자신의 아픈 곳을 상세히 적어 보낼 때마다 적들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왕을 더욱 확실하게 죽일 방법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촛불이 흔들리는 밤에 정조는 붓을 들어 마지막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종이 위에는 왕의 땀방울과 핏방울이 점점이 박혔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채 완성되지 못한 채 끊겨 있습니다. 정조가 느꼈을 외로움은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깊은 웅덩이와도 같았습니다.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사도세자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암살 위협 속에서 보냈던 그였습니다.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못했을 정도로 그는 세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왜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토록 무방비하게 자신을 내버려 두었을까요? 아니면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어떤 거대한 힘이 그의 몸과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침실 밖에서 들려오는 나무십 부딪히는 소리마저도 칼날이 스치는 소리처럼 들렸을 그 공포의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왕의 정신은 점차 흐릿해졌지만 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간절하게 단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공식적인 역사 기록인 조선왕 조실록에는 정확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누군가의 일기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그 이름이 아주 조심스럽게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꺼졌고 서늘한 바람이 휘몰아쳤다고 합니다. 그 이름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정조는 그를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 핏빛 장막을 걷어내고 정조가 마주했던 그 잔혹한 진실의 현장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합니다. 왕의 등에서 흘러나온 것은 단순한 고름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큰 나라의 곶마 터진 상처였습니다. 또한 그 상처를 도려내려 했던 왕은 오히려 그 상처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조의 숨소리가 작아질수록 어둠 속에서 미소 짓는 자들의 그림자는 더욱 길게 늘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들과 함께 왕의 침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은 우리가 알던 인자한 왕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외쳤던 훌륭한 왕이 사실은 조선에서 가장 비밀스럽게 정치를 계획하고 이끌었던 설계자였다는 사실을 당신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정의와 공정함을 외치며 신하들 앞에서 엄하게 꾸짖던 정조였지만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그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타오르는 촛불 아래에서 왕이 집어든 것은 공식적인 나라의 문서가 아니라 작고 얇은 종이 조각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역사를 깜짝 놀라게 할 299통의 비밀 편지였고 임금이 직접 쓴 편지라는 뜻에서 어찰이라고 부릅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흘러 이 편지들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알던 정조의 얼굴은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밤의 고요함이 왕의 처소인 영춘원을 감싸 안으면 정조는 홀로 붓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이미 수만 번의 붓질로 인해 굳은 살이 단단히 박여 있었고 손끝에는 늘 검은 먹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왕은 이 비밀스러운 편지들을 통해 자신의 적이라고 알려졌던 노론, 세력의 우두머리, 심원지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낮에는 신하들이 모인 곳에서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듯 치열하게 싸우던 두 사람이었지만 밤이 되면 그들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주 특별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로 나를 공격하면 내가 이렇게 대답하겠다는 식으로 마치 정교하게 짜인 연극 대본을 주고받듯 조선의 정치는 왕의 머릿속 시나리오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 속 정조의 모습은 우리가 알던 인자한 군주의 모습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를 향해 입에 담기 힘든 거친 녹설을 내뱉기도 했고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아이처럼 투정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뒤통수를 치는 놈이라거나 입만 살아있는 늙은이라는 식의 아주 솔직한 표현들은 그가 얼마나 외롭고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궁궐의 모든 벽에 귀가 달려있다고 믿었기에 아무도 믿지 못했고 오직 이 비밀스러운 종이 조각에만 자신의 진심을 쏟아부었습니다. 심원지에게 보낸 편지들은 정조의 죽음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기이한 모습을 띠기 시작합니다. 왕은 자기 몸의 뜨거운 기운을 다스리기 위해 마시는 약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그 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자꾸만 정신이 흐릿해지며 눈앞이 흐릿해진다는 이 문장들은 단순히 안부를 묻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서서히 조여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낀 한 남자의 절박한 구조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편지를 받은 심원지가 정조가 죽기 직전까지 그를 치료하던 약방의 핵심 인물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왕은 자신이 보낸 편지를 읽는 즉시 태워버리라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했습니다. 정조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두 얼굴이 후세에 알려지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심원지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모든 편지를 소중히 보관했으며 심지어 왕이 편지를 보낸 날짜와 시간까지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는 왜 왕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하고 이 편지들을 남겨두었을까요? 정말 왕을 존경해서였을까요? 아니면 훗날 자신을 지켜줄 최후의 방패로 삼기 위해서였을까요? 어쩌면 그 편지들은 정조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이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하나씩 모아둔 증거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비밀 편지를 나르던 심부름꾼들의 발소리를 상상해보면 그들은 궁궐 담장을 넘거나 좁은 빗길을 통해 왕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정조는 편지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종기를 언급했고 약을 써도 낫지 않고 오히려 통증이 더해간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병세가 깊어지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지 않고 그저 자신의 체질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 처방을 내리고 약을 다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약재들 중에는 수은과 같은 치명적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그토록 영리했던 정조가 왜 자신의 몸을 파괴하는 약재들을 고집했는지 반드시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왕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독약을 몸에 좋은 약으로 믿게 만드는 치밀한 심리적 조종을 했던 것은 아닐까요? 편지 속에서 정조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거친 언어를 쏟아냈으며 그의 정신이 무너져가는 과정이 종이 위에 고스란히 남겨졌습니다. 죽음을 불과 며칠 앞두고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왕의 글씨체는 평소의 단정함을 잃고 누군가와 사투를 벌이는 듯 거칠게 휘둘러져 있었습니다. 비밀 편지는 정조가 죽은 뒤에도
오랫동안 세상에 드러나지 않다가 2009년에야 처음 공개되어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편지들을 정조가 독살당한 것이 아니라 병으로 죽었다는 근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편지들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게 설계된 알리바이, 즉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꾸며진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왕이 스스로 아팠음을 증명하고 스스로 약을 선택했음을 보여주는 기록보다 더 완벽한 면죄부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깊은 밤에 차가운 방 안에서 홀로 붓을 쥐고 고통에 몸부림치던 정조는 이 편지들이 훗날 자신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을까요? 왕의 등에서 흐르던 고름은 이제 그가 쓴 종이 위로 스며들어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되었고, 정순왕후는 문 밖에서 왕의 숨소리를 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왕의 비밀스러운 통로였던 이 편지들은 끊기게 되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왕의 생명을 앗아간 의문의 약들이었습니다. 정조가 심환지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서신에는 내 마음을 아는 자는 오직 그대뿐이라는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그들이 왕의 심장에 먼저 칼을 꽂으려 했다면 이 비극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제 편지는 멈췄고 영춘원의 문은 굳게 닫혔으며 그 안에서 조선의 왕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처방전이 작성되기 시작합니다. 왕의 몸에 직접 손을 대기 시작한 어이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약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의 숨통을 끊을 소리 없는 흉기였을까요? 누군가를 가장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죽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당신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약이라는 이름을 빌려 독을 몰래 건네주는 것입니다. 왕의 몸에 유일하게 손을 댈 수 있는 사람들, 즉 임금의 의사인 어이들의 손끝에서 왕의 삶과 죽음이 결정되던 잔인한 순간들이 바로 이 영춘원 비밀의 방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조의 종기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그를 돌보던 의사들의 태도는 어딘가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왕의 목숨을 앗아간 그 한약의 찌꺼기를 자세히 뒤져보려 합니다. 그곳에는 병을 고치기 위한 약재가 아니라 죽음을 부르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배합된 성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정조를 진료했던 의사들은 왕을 반대하는 세력과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정조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처방전에는 오늘날의 시각으로 봐도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무서운 성분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피부를 자극하는 강한 고약들과 함께 몸에 해로운 수은이 포함된 아주 독한 약들이었습니다. 종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사용된 이 약들은 오히려 왕의 살점을 태우듯이 파고들었고, 왕은 그 극심한 통증 때문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차가운 기운을 넣어 열을 내린다는 핑계를 댔지만 그것은 오히려 왕의 생명력을 급격하게 떨어지게 만드는 위험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정조는 평소 자신의 몸을 스스로 진단할 만큼 의학 지식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세가 급격히 나빠지던 마지막 며칠 동안 왕은 평소의 똑똑함을 잃어버리고 의사들이 내미는 탕약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 마셨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왕은 약을 마신 뒤에 심하게 구토를 하거나 갑자기 의식을 잃는 경우가 아주 잦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를 명현현상, 즉 병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몸이 더 아픈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왕을 속였습니다. 그들은 왕의 고통을 병이 낫는 과정이라 부르며 서서히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이 모든 처방이 왕을 반대하던 정순왕후의 지시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왕의 침실 바로 옆방에서는 늘 약을 다리는 곳에 화로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는 평소보다 유독 맵고 지독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실제로 약을 다리던 신하 중 한 명이 솥안의 냄새를 맡고는 그 자리에서 코피를 쏟으며 쓰러졌다는 무서운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당신은 수은이라는 금속 물질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주 작은 양이라도 오랫동안 몸에 쌓이면 신경계가 파괴되어 환각을 보게 되고 피부가 검게 죽어갑니다. 정조가 죽은 뒤의 기록을 보면 그의 시신이 유독 빠르게 썩었으며 피부가 검게 변했다는 증언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중금속 중독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의사들은 왕의 피부에 수은이 들어간 연고를 듬뿍 발랐고 왕은 그 독이 자신의 핏줄을 타고 내로 올라가는 줄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이들은 왕이 죽은 뒤에 더욱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왕이 세상을 떠난 직후 처방에 참여했던 의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큰 공을 세웠다며 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몸을 숨기고 사라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왕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왜 그토록 두려움에 떨며 진료 기록을 조작하려 했을까요? 왕의 비서실에서 쓴 일기인 승정원 일기에서 정조의 마지막 진료 기록 중 일부가 이상하게 적히거나 따진 이유도 바로 이들의 검은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조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병으로 죽었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처방전과 독이나 다름없는 성분들을 왕의 몸에 쏟아부은 기록들을 마주하면 그 믿음은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그들이 죽인 것은 단순히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조선이 꿈꿨던 새로운 시대의 심장이었습니다. 이제 왕의 숨은 점점 가빠지고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의사들이 떠난 자리에는 이제 단 한 사람만이 남게 됩니다. 왕의 마지막 숨을 거두어가고 조선의 권력을 다시 움켜쥐려는 차가운 그림자의 주인공이 나타날 차례입니다. 가장 인자해야 할 어머니의 손길이 때로는 가장 치명적인 올가미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상상해 보셨습니까? 조선 왕실에서 어른을 공경하는 효도라는 가치는 그 무엇보다 중요했지만 그 거룩한 의무가 누군가의 숨통을 조이는 완벽한 핑계가 될 때 역사는 가장 잔혹한 수수께끼를 만들어냅니다. 정조 임금의 숨이 잦아들던 그 마지막 순간에 창경궁 영춘원에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 벌어진 일들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선의 가장 큰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방 안으로 홀로 걸어 들어갔던 단 한 사람인 정순왕후의 차가운 그림자를 뒤쫓아 보려 합니다. 사실 정조와 정순왕후는 평생을 서로 미워하며 적으로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정조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세력의 중심이었던 그녀에게 정조는 제거해야 할 위험한 존재였고 정조에게 그녀는 아버지의 원수이자 자신의 개혁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왕의 목숨이 촛불처럼 위태로웠던 바로 그날 정순왕후는 갑자기 왕의 침실에 나타나 모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임금님의 마지막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방 안에 있던 모든 궁녀와 신하들을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애타게 부르던 어린 아들인 세자마저도 그 문을 넘지 못하게 철저히 막아버렸습니다.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아주 기묘하고 이상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정순왕후가 방 안에 홀로 남겨진 뒤에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정적 때문에 숨을 죽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간절한 기도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오직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복도를 훑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방 안에서 정순왕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그것은
이제 소리내어 올라는 임금의 죽음을 알리는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소리가 들리기 직전까지 정조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약을 올리고 잠시 물러난 사이 왕이 왜 그렇게 짧은 시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지 사람들은 큰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당시 궁궐 한쪽에서는 소름 끼치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것은 왕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정순왕후가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눌러 마지막 숨을 끊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조의 시신을 수습하던 사람들은 왕의 얼굴이 유독 검게 변해 있었으며 눈을 감지 못한 채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벌리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생명의 끈이 잘려나간 처참한 형상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정조가 죽은 직후 그녀가 보여준 행동들인데 그녀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왕의 도장인 옥새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정조가 평생을 바쳐 만든 군대인 장룡령을 없애버렸고 왕에 가까운 신하들을 하나둘씩 먼 곳으로 보내거나 처형했습니다. 마치 왕이 죽기만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치밀하고 빨랐습니다. 그 깊은 밤에 정순왕후가 홀로 있던 그 30여 분의 시간 동안 방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의식이 가물거리는 정조의 귀에 대고 그녀는 이제 당신의 아버지가 죽었던 그 어두운 나무 상자인 뒤주 속으로 당신도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저주 같은 말을 내뱉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왕의 종기를 치료한다며 직접 약을 발라주던 그녀의 손끝에 무엇이 묻어 있었을지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의사들이 가져온 약에 아무도 모르게 치명적인 가루를 섞어 넣은 것은 바로 그녀가 아니었을까요? 그녀가 방을 나와 곡을 하라고 소리쳤을 때 그 소리는 슬픔의 고함이라기보다 경쟁자를 물리친 포식자의 울부짖음처럼 들렸다고 전해집니다. 정조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반대파 세력의 그림자가 마침내 왕의 침실을 완전히 집어삼킨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조의 개혁은 멈췄고 조선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진정한 수수께끼는 정조가 죽은 뒤에 시작됩니다. 왕이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그 의문의 인물과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의 흔적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방 안의 서늘한 공기와 촛불에 비친 그녀의 거대한 그림자를 느끼고 계십니까? 하지만 정조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고 자신이 죽은 뒤에도 누군가 이 진실을 파헤쳐 줄 것을 믿으며 아주 작은 단서 하나를 침상 밑 깊은 곳에 남겨두었습니다. 1800년 6월의 창경궁은 숨이 막힐 듯한 정적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의 여름은 유난히 가물었고 궁궐의 연못조차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뜨거운 열기가 땅을 짓누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정조 임금이 머물던 영춘원 내부는 오히려 소름 끼칠 정도로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것이 죽음을 앞둔 사람의 쓸쓸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덮으려는 사람들의 차가운 의지가 만들어낸 인공적인 냉기였을까요? 우리는 이제 공식 기록에서는 빠져버린, 하지만 누군가의 기억 속에는 또렷이 남아있던 그 마지막 15일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려 합니다. 왕의 숨소리가 가빠질 때마다 그 곁을 지키던 보이지 않는 눈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던 역사와는 전혀 다른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왕의 병세가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6월 14일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스럼으로 시작되었으나 불과 며칠 만에 왕의 온몸은 종기로 뒤덮였고 열은 식을 줄 몰랐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점은 왕의 곁을 지키던 사람들의 구성이 갑자기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조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던 충직한 내관들과 숙련된 궁녀들이 하나둘씩 알 수 없는 이유로 쫓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정순왕후의 친정 식구들이거나 왕을 반대하던 세력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왕의 곁에서 나라시를 기록하던 관리들조차 왕의 침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는데, 그때 쫓겨난 어린 관리는 훗날 자신의 개인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왕의 신음보다 누군가의 낮은 속삭임이 더 자주 들렸고, 문틈으로 비친 왕의 그림자는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인 듯 부자유스러워 보였다고 말입니다. 6월 24일이 되자 정조의 상태는 매우 위험한 고비에 도달했습니다. 왕은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며 숨을 쉬기 힘들어했고, 이때 의사들은 왕의 몸속에 쌓인 열을 내린다는 명분으로 아주 강한 약재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 약을 마신 직후에 정조는 평소에는 전혀 볼 수 없던 기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눈동자가 뒤집히고 팔다리가 떨리며 입가에는 검붉은 거품이 맺혔던 것입니다. 곁을 지키던 한 궁녀는 그 모습이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것처럼 처절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이 몸 안에 독소가 빠져나가는 과정이라며 왕의 몸에 더 많은 약물을 쏟아부었는데요. 그것이 과연 병을 고치는 치료였을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잔인한 실험이었을까요? 진짜 비극은 6월 28일 이른 새벽에 벌어졌습니다. 깊은 잠에 들었던 왕이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코공을 향해 손을 뻗었는데요. 그러고는 이내 붉은 피를 한 사발이나 토해내며 쓰러졌습니다. 그 피는 선명한 붉은색이 아니라 검은 빛이 감도는 비릿한 액체였습니다. 방바닥을 적신 핏자국 위로 촛불이 일렁였고, 왕의 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포와 억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방 안으로 뛰어 들어온 것은 의사가 아니라 바로 정순왕후였습니다. 그녀는 피를 토하고 쓰러진 왕을 살피는 대신에 바닥에 쏟아진 핏자국부터 빨리 닦아내라고 소리쳤는데요. 증거를 없애려는 듯한 그녀의 다급한 행동을 구석에서 몰래 지켜보던 한 무술인은 훗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마마의 손에 들린 수건이 왕의 피로 시커멓게 물드는 동안 마마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고 말입니다. 왕은 죽어가는 와중에도 정신을 차릴 때마다 누군가를 간절히 찾으려 애썼는데요. 하지만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마다 주변에 서 있던 자들은 왕의 입에 억지로 약을 들이붓거나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왕의 마지막 말은 그렇게 거친 숨소리와 약물에 섞여 허공으로 허무하게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왕이 피를 토한 직후의 공식 기록인데요. 나라시를 기록하는 승정원 일기에는 왕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짧은 글만 남아있을 뿐, 그날 밤 방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찢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15일의 시간 동안 정조는 철저하게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는 조선의 왕이었지만 자신의 몸조차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감옥에 갇힌 포로나 다름없었는데요. 창밖으로는 자신이 꿈꿨던 새로운 도시인 수원 화성이 지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정작 그 성을 쌓은 왕은 차가운 방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닫았는데요. 그들이 본 진실이 너무도 끔찍했기에, 혹은 그 사실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자신들의 목숨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침묵 속에서도 스스로 길을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왕이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 한 낮은 직급의 관리가 왕의 약을 다리던 곳 근처에서 기이한 물건을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그것은 약을 짜내고 남은 찌꺼기였는데,
보통의 식물 약재와 달리 금속처럼 반짝이는 가루가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 품속에 몰래 숨겨 나왔지만 불과 며칠 뒤에 그 관리는 길가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기록에는 갑자기 체해서 죽었다고 되어 있으나 그의 온몸은 정조와 마찬가지로 검은 반점으로 뒤덮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왕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유언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속에 맺힌 피 맺힌 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의 시신 위에 덮인 흰 천 위로 서서히 배어나오던 검은 피는 그가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고발이었습니다. 이제 그 15일간의 숨막히는 시간을 다시 그려보는 일을 마치고 우리는 정조가 죽은 뒤 발견된 또 다른 충격적인 기록을 마주하려 합니다. 왕의 서랍 깊숙한 곳에 아무도 손대지 못한 채 숨겨져 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알던 그 위대한 왕의 마지막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고 그 방 안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기록하는 것을 세상에서 누구보다 좋아했던 정조 임금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남기는 일에 아주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가 만든 일성록은 왕의 하루를 분 단위로 나누어 기록한 이전에는 없었던 아주 특별한 역사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엄청난 기록의 숲속에 정작 왕이 죽어가던 마지막 순간의 진실은 단 한 줄도 적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왕이 세상을 떠나고 궁궐 전체가 눈물바다로 변했을 무렵 서고 깊숙한 곳에서는 아무도 몰래 움직이던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남긴 물건 중에서도 특히 어떤 작은 상자 하나를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조가 평소에 비밀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공식 역사책에는 절대로 실리지 못한 금지된 비망록이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서고 구석에서 발견된 이 비망록은 우리가 알던 왕의 반듯한 글씨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소에 정중하고 힘있는 분놀림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급하게 갈겨 쓴 글자들이 종이 위에서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는 듯했습니다. 비망록의 첫 장을 넘기면 오래된 종이 냄새가 아니라 시큼하고 비릿한 쇠 냄새가 코끝을 강하게 찌릅니다. 왕은 이 기록을 남기기 위해 자신의 피와 땀,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생명력을 모두 쥐어짜냈습니다. 그 속에는 정조가 죽기 전에 겪었던 무서운 공포와 헛것을 본 이야기,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배신의 그물망에 대한 소름 돋는 고백들이 가득했습니다. 왕은 어느 날 밤 약을 마신 뒤에 환각 속에서 아버지를 보았다고 적었습니다. 아버지가 쌀을 담는 나무 상자인 뒤주 속에서 긁어대던 손톱 소리가 방벽 너머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신의 몸 속에서는 수천 마리의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몰려왔다고 왕은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이 든 기록이 아니었고 왕은 자신이 마시는 약이 독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독이 자신의 정신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그릇을 밀어내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자신이 약을 거부하는 순간 왕실의 평화가 깨지고 어린 아들의 목숨마저 위험해질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망록의 중간 부분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왕은 자신을 간호하던 특정 인물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은 뒤에 그 이름 옆에 붉은색으로 작은 점을 찍어두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정조를 반대하던 정순왕후의 친척들과 깊게 연결된 이들이었습니다. 왕은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도 자신에게 약을 가져오는 손길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약의 가루를 섞는지, 누가 자신의 맥박을 재며 몰래 웃고 있는지, 정조의 맑은 정신은 그 모든 악마 같은 움직임을 포착해서 이 비망록에 남겨두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대목은 임종을 불과 사흘 앞둔 날의 기록입니다. 오늘은 약을 먹었는데 맛이 유독 달콤하다며, 달콤한 것은 죽음의 맛이라 했으니 이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낀다고. 왕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토록 담담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 바로 밑에는 읽기조차 힘든 낙서 같은 글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웃는다며 문 밖에서 그녀가 웃고 있다고 말입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정조는 귀에 들리는 정순왕후의 웃음소리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망록은 정조가 죽은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왕의 유품을 정리하던 신하들 중 누군가가 이 기록의 위험함을 깨닫고 서둘러 없애버렸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만약 이 내용이 세상에 공개되었다면 조선의 권력 구조는 그날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비망록을 몰래 읽었던 한 관리가 베껴 쓴 내용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그것이 오늘날 정조가 독살당했다는 이야기를 믿게 만드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기록 속의 정조는 더 이상 위험 있는 왕이 아니라 사방이 막힌 방 안에서 서서히 숨이 막혀가는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비망록의 마지막 장에 내가 보지 못한 조선의 아침을 당신에게 맡긴다는 짧은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왕의 손에서 떨어진 붓이 종이 위에 마지막 먹점을 찍었을 때 비망록은 덮였고 왕의 인생도 함께 닫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진 비망록의 흔적을 쫓으며 정조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던 왕의 눈동자는 이제 글자들 사이에 숨어 우리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미스터리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가려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외쳤던 그 한 사람의 정체 말입니다. 조선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던 절대 군주가 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내뱉은 말이 고작 정체를 알 수 없는 비명이었다는 사실을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1800년 6월 28일 정조 임금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그 순간에 왕이 머물던 방은 더 이상 평범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경계가 무너진 기이하고 깊은 구덩이와도 같았습니다. 왕의 정신은 이미 현실의 끈을 서서히 놓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무언가에 홀린 듯 단 한 명만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고치던 의사나 곁을 지키던 신하들도 아니었고 심지어 그토록 아꼈던 아들도 아닌 그가 죽음을 앞두고 간절하게 불러낸 그 이름은 그날 밤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의 역사 기록을 보면 정조는 마지막으로 오중이라는 두 글자를 남겼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짧고도 이상한 단어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지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학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낮 12시를 뜻하는 시간의 표시라고 말했고, 어떤 이는 왕의 가슴 속에 맺힌 답답함을 뜻하는 말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왕의 곁에서 그 목소리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의 증언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소름 끼치는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왕은 단순히 단어를 내뱉은 것이 아니라 마치 눈앞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 끝이 향한 곳은 아무도 없는 방구석,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린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조의 평생을 괴롭혔던 거대한 마음의 상처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쌀을 담는 나무 상자인 뒤주 속에서 비참하게 굶어 죽어갔던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이야기입니다. 왕은 평생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닥쳐온 순간 그가 마주한 것은 영광스러운 왕의 조상이 아니라 좁고 어두운 상자 속에서 손톱이 빠지도록 벽을 긁어대던 처참한 아버지의 혼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중이라는 말은 사실 아버지의 또 다른 이름이거나 혹은 아버지가 갇혔던 그 좁은 공간을 부르짖는 절규였다는 주장이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왕은 죽어가면서 다시 그 어린 시절의 끔찍한 공포 속으로 소환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욱 기이한 기록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정조가 오중이라고 외치는 순간 문 밖에서 기다리던 정순왕후가 갑자기 방 안으로 뛰어 들어오더니 왕의 입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막아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무엇이 그토록 두려워서 왕의 마지막 말을 가로막았던 것일까요? 왕이 내뱉으려던 다음 말이 자신의 죄를 밝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은 사도세자가 자신을 데리러 왔다는 신호였을까요? 그녀의 손에 눌린 정조의 눈동자는 공포를 넘어선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선명하게 드러나는 역사의 원혼들이었습니다. 정조가 그토록 간절히 찾았던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이 평생을 바쳐 원수를 갚으려 했던, 그러나 끝내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지 못한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왕은 훌륭한 군주로 칭송받았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저 아버지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나약한 아들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가 부른 이름은 살려달라는 소리인 동시에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시대를 향한 처절한 저주였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비릿한 피 냄새와 왕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그 사이를 파고드는 정체불명의 이름 때문에 현장에 있던 한 궁녀는 전하께서 사람이 아니라 귀신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똑똑했던 천재 임금이 자신의 뇌가 독액으로 파괴되어가는 와중에도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그 사람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왕은 그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은 검게 변한 뺨을 타고 차갑게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잘못을 뉘우치는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배신한 세상을 향한 분노의 눈물이었을까요? 오중이라는 이름이 허공을 떠돌 때 방 안의 촛불은 일제히 꺼졌고 왕의 심장은 마침내 멈추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른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고 정조가 죽은 뒤에 벌어진 대규모의 숙청과 피바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왕의 마지막 유언을 철저히 마음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녀는 왕이 자신에게 모든 권력을 맡겼다고 주장하며 어린 왕을 대신해 왕실 어른이 정치를 대신하는 슈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왕이 마지막으로 불렀던 이름은 그렇게 권력의 불길 속에 타버렸고 공식 기록에는 그저 수수께끼 같은 두 글자만이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록되지 않은 순간을 기억합니다. 정조가 죽은 뒤 밤마다 영춘원 근처에서 들려왔다는 흐느낌 소리와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정순왕후가 거처를 옮기며 떨었다는 이야기는 그날 밤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줍니다. 정조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종말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한 시대의 영혼이 죽어간 사건이었습니다. 왕이 마지막으로 본 그 사람, 그가 그토록 애타게 불렀던 그 존재는 바로 무너져가는 조선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왕의 숨이 멎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정순왕후의 입술에서 이제 울라는 서늘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창경궁 영춘원은 마치 미리 준비된 연극 무대처럼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슬피 우는 궁녀들의 곡소리가 궁궐 담장을 넘었지만 그 울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큰 별이 졌다는 대외적인 선포 뒤에서 정조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공든 탑은 너무도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거대한 비극의 마침표를 찍으려 하며 왕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었다면 그 죽음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정조의 시신은 유독 빠르게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여름의 더위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시신을 닦고 옷을 입히던 이들이 목격한 상태는 참혹하기만 했습니다. 온몸은 검푸른 반점으로 뒤덮여 있었고 입가는 무언가에 부식된 듯 검게 타들어 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입을 다물었고 역사를 기록하는 신하들도 붓을 멈췄으며 왕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의혹은 나라의 큰 장례식이라는 거대한 의식 아래 깊이 묻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왕이 죽은 바로 그날부터 시작된 엄청난 규모의 기록 말살이었습니다. 정조가 살아생전 직접 관리하던 비밀 편지들과 나라실 일기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지거나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마치 정조라는 존재 자체가 조선의 역사에서 지워져야 할 하나의 커다란 오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정순왕후는 기다렸다는 듯이 어린 왕을 대신해 나라실을 돌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정조의 심장과도 같았던 친위부대, 즉 장용령을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왕을 지키던 칼날들은 부러졌고 왕이 꿈꿨던 사성건설의 큰 계획은 끝내 완성되지 못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조가 죽음의 문턱에서 불렀던 오중이라는 이름이 누구였든 간에 이제 그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은 모두 궁궐 밖으로 쫓겨나거나 입을 닫아야 했습니다. 권력은 다시 반대파인 노론의 손으로 넘어갔고 조선은 찬란했던 개혁의 시대에서 어두운 권력 정치의 시대로 급격히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한 임금의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몰락이 왕의 마지막 15일 속에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정조가 남긴 마지막 의문들을 다시 되새겨봐야 합니다. 그는 왜 자신이 마시는 약이 독이라는 의심을 하면서도 끝까지 그 잔을 비웠을까요? 어쩌면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무언가를 증명하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죽어야만 어린 세자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잔혹한 협박에 굴복했던 것일까요? 왕이 죽어가며 보았던 산상 속의 아버지는 어쩌면 정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궁궐이라는 거대한 뒤주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죽음뿐이라고 말입니다. 정조의 죽음 이후 조선은 서서히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왕이 그토록 사랑했던 백성들의 삶은 다시 도탄에 빠졌고 학문과 예술의 꽃은 시들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정조를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라 부르지만 그 희망을 꺾어버린 손길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약사발을 들고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병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왕의 영혼을 갉아먹었고 왕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묻은 피는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되어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정조의 무덤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이 풀숲을 스칠 때마다 들려오는 소리는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한 군주의 흐느낌이자 자신이 끝내
전하지 못한 진실을 알아달라는 간절한 호소일 것입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치며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조의 사인은 과연 진실입니까? 정조의 마지막 15일은 단순한 인물의 죽음이 아니라 진실이 어떻게 권력에 의해 난도질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교본입니다. 정조 이산, 그는 조선에서 가장 화려하게 빛났지만 가장 고독하게 꺼져간 불꽃이었습니다. 이제 정조의 마지막 밤을 지키던 보이지 않는 눈들도 하나둘씩 감기고 있지만 진실의 눈은 결코 감기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당신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지는 않나요? 정조의 마지막 15일은 끝났지만 그가 던진 질문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조선 왕실 최대의 금기였던 정조의 죽음. 그 서늘한 미스터리의 심연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았나요? 이제 그 답은 오직 당신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